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산소요법의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미루고 미루었던 pH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마지막에는 ABGA 시행할 때의 팁도 잠깐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산증, 호흡성 산증, 대사성 알칼리증, 호흡성 알칼리증, 이게 뭐라고 그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대학에서 이론으로 배운 것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pH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우리가 옛날에 졸업한 중고등학교 때의 화학식부터 다시 끄집어내야 하죠. pH라는 것은 수소이온 농도이죠. 화학에서 물질의 산과 염기의 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PCO2 수치가 낮은데 pH가 올라갔네? 그러면 호흡성 알칼리증이겠네? 라고 추측하는 것이고, PCO2 수치가 높은데 pH가 감소했네? 하면 호흡성 산증이겠구나 라고 추측하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의 증상을 한번 되짚어 봅니다. 알칼리증 결과로 나온 환자가 어지럽다고 했다거나 손발 저림을 호소했다거나 숨 쉬는 게 불편하다고 했었나? 산증 결과로 추측되는 환자가 두통이나 기운이 없다고 했거나 심장이 답답하다고 했었나? 그런데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딱히 있었던가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 자체가 굳이 산증, 알칼리증에 관계없이 여러 환자들이 늘 호소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애매한 증상으로 그래, 환자의 동맥혈을 찔러서 가스 분석을 시행해야지. 결과가 호흡성 산증으로 나왔으니 산소를 줘야겠구나. 알칼리증이니까 이산화탄소를 다시 들이마시게 해줘야지 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병원에서 자주 시행하는 일렉트로라이트 검사처럼 K, 즉 칼륨, 포타슘이죠. 포타슘이 떨어졌으니 보충해줘야지 하는 것처럼 딱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도 하죠. ABGA를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로 보는 결과는 오토 세츄레이션이나 PO2를 중점으로 보기 때문에 CO2까지 눈길이 잘 가지 않죠. PCO2도 눈길이 잘 가지 않는데 HCO3는 더 눈길이 잘 안 가는 거죠. 자, 이쯤에서 뜬구름 잡고 있던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고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산증이냐, 알칼리증이냐로 나뉠까요? 그렇죠. 처음에 말씀드린 수소이온입니다.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합쳐지면 pH 7.0인 순수한 물 분자가 되는 것은 알고 계시죠? 인체의 혈액은 7.38에서 7.46 수준의 약 염기성을 이룬다는 것도 배워서 알고 있죠. H가 왜 산성이냐, OH가 왜 염기성이냐, 둘이 어떻게 합쳐지느냐 궁금하시다면 다시 중고등학교 책을 펼쳐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인체의 혈액이 왜 pH 7.4 정도를 유지하느냐고 물어보시면 인간이 그렇게 진화를 했으니 그렇다라고 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러한 내용까지 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라니까 우리는 임상에서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자고요. 사람은 늘 균형 상태를 이루고 있어야 건강한 상태라고 할 수 있죠. 균형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로 오래 지속이 된다면 만성 질병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이 pH 균형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HCO3와 PCO2를 잘 보시면 됩니다. 정말 다 몰라도 결론만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PCO2, 즉 이산화탄소죠. 이것이 상승하면 산증, HCO3, 즉 중탄산이온이죠. 이것이 상승하면 알칼리증. 이것만 알아도 대략적인 감은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산증, 알칼리증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호흡성은 그나마 숨쉬는 것과 관계가 많으니 이해가 편한데요. 전 오히려 대사성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선생님들도 그러하신가요? 대사성은 뭐죠? 우선 대사작용이라는 말뜻 먼저 이해해야겠습니다. 대사라는 것은 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모든 작용을 말합니다. 음식을 섭취해서 소화시키고 배출시키는 모든 과정도 대사 과정이고, 운동을 해서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때에도 심장은 뛰고 있고 여러 신체 기관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축적시켜 놓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자체도 대사작용입니다. 산소를 들이마시고 마지막으로 배출해내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건 역시 대사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모든 작용으로 일어나는 것이 대사성 산증, 알칼리증이 되겠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한 지방과 탄수화물은 대사작용을 통해 CO2가 생성됩니다. CO2는 폐에서 제거되기 전에 적혈구에 흡수되어 혈액의 완충작용이라는 것을 통해 이산화탄소의 60% 정도가 물과 합쳐져서 H2CO3가 됐다가 다시 혈액 속에서 수소이온, 중탄산이온이 물리적으로 분리된 상태로 이동을 하고 신체는 또다시 완충 과정을 적절히 조정하면서 pH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유제품, 곡류, 해물 등이 여기저기 다 들어있는 황과 인을 포함한 음식과 단백질의 대사작용에 의해서는 수소이온이 생성되고 이것은 신장으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물론 알칼리 함유 음식이나 아미노산 대사작용으로 알칼리도 생성돼서 산의 일부를 중화하지만 알칼리보다는 산이 더 많이 생성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혈액의 pH는 7.38에서 7.46이고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포의 pH는 7.0을 유지해야 하죠. 산도는 신체 내에서 늘 변화하는데 pH가 일정 범위 안에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 완충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완충작용이라는 말을 쓰는데 완충 시스템이 무엇인지 대략은 알아야겠죠? 갑자기 갈 길이 멀어지는 이 느낌은 뭐죠? 최대한 간단히 할게요. 인체의 대사작용에 의해 생성된 수소이온은 인체에 존재하는 양이온, 즉 나트륨이나 칼륨, 칼슘, 마그네슘보다 우선적으로 음이온과 먼저 결합을 합니다. 완충작용을 하는 음이온으로는 HCO3, HPO42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농도의 변화를 최소화하죠. 만약 수소이온이 증가하게 되면 뼈의 표면에 있는 나트륨과 칼륨 이온이 수소이온과 교환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뼈에 있는 미네랄이 융해가 되면서 탄산수소 나트륨, 탄산수소 칼슘, 인산수소 칼슘과 같은 완충 화합물이 방출됩니다. 뼈는 산 증가에 대한 완충작용을 하면서 만성적인 산증인 경우에는 뼈가 단단해지는 것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구루병, 골연화증 및 골감소증과 같은 뼈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려운 말을 다 뺐는데도 어려운 말이 많네요. 자, 정리할게요. 첫 번째로 폐에 질병이 있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못하면 이산화탄소가 쌓여요. 호흡성 산증이 되죠.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케톤 산증이나 아스피린에 많이 들어있는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오랜 시간 중독이 되면 인체는 대사성 산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체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호흡 중추를 열심히 일을 시켜서 폐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산소를 들이마시게 합니다. 병원에서는 산소요법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장에서도 산증임을 감지하고 수소이온을 소변으로 배출시킵니다. 그리고 인체는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완충작용을 통해서 중탄산염을 증가시켜서 수소이온과 결합해서 탄산이 되고 탄산은 물과 이산화탄소가 되어 다시 배출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환자가 불안감이 너무 심하거나 격렬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너무 많이 뱉어버렸어요. 앞에서도 언급했던 고지혈증 환자들이 많이 먹는 아스피린이 과도하게 먹었을 때 초기에는 호흡 중추를 자극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누가 아스피린을 정말 과도하게 많이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부족해지죠. 그러면 호흡성 알칼리증이죠. 탄산음료를 너무 많이 과다 섭취했고 가장 산이 많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위인데 구토를 심하게 하고 먹으면 안 되는 걸 먹어서 위 흡인을 했어요. 그러면 대사성 알칼리증이 발생하죠. 이때는 인체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호흡 중추가 호흡을 줄어들게 하고 병원에서는 봉지를 주죠. 뱉은 이산화탄소를 들이마시게 하는 것이죠. 신장은 이때 알칼리증임을 감지하고 수소이온을 보유하고 중탄산이온을 배출시킵니다. 참 똑똑하죠? 그런데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면 병원에서는 산증 환자에게 많이 들어본 비본이라고 많이 불리는 탄산수소 나트륨 주사를 수액에 믹스해서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알칼리증이라고 하면 디아목스라는 주사를 섞어주거나 구토 증상으로 HCl이 많이 소실됐을 때에는 NaCl을 믹스해주고 필요한 전해질을 보충해주기도 합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고 싶었는데 어찌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 이내로 이 어려운 기전을 설명드리려고 했던 것이 무리였을까요? 이 그림만 한번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정말 쉬울 텐데 이것이 화학식이다 보니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마지막으로 아직 ABGA 검사에 대해 언급해드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요. B2라는 것이 있죠. 블러드 속의 베이스 액세스, 즉 혈액 내의 염기 과잉이라는 뜻인데요. 계속해서 설명드린 알칼리증이 되어 염기가 과잉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차이인데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 범주를 벗어나면 산염기 장애가 있겠구나 라는 정도의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CtCO2라는 것을 보면 총 이산화탄소 농도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22에서 28몰 퍼 리터가 정상인데 정상 수치보다 높으면 산증이겠구나, 낮으면 알칼리증이겠구나 정도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7가지 항목밖에 안 되는 ABGA 검사 결과를 4편에 나눠서 진행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오늘 말씀드린 산염기 균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신 곳곳에서 다양한 작용으로 아주 미묘하게 조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ABGA 실전을 이번 편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좀 끊어갈게요. 바로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올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린지아TV 오늘 하루도 무사히.